그러니까 22회 종로 모교 서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경기대학교 사학과 김기봉 교수입니다. 오늘 서평으로 다룰 책은 한국 사람 만들기 3권 친미 기독교파입니다. 저자이신 함재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예. 함 원장님은 소개가 거의 필요 없을 만큼 종로서평의 얼굴이신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로서평을 만드신 창시자이십니다. 오늘 대담을 이렇게 하게 된 것도 함 원장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함 원장님이 종로서평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평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기 전에 유튜브로 대담하는 형식으로 한번 하고, 일종의 예고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명의 토론자,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 서평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재미난 형식입니다. 오늘은 이 대담으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이 한국 사람 만들기가 굉장히 대장정입니다. 대장정에 지금 아마 거의 세 번째 코드죠. 세 번째 코드 아주 절정에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절정에 달한 지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를 한번 중간 결선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지점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오늘 굉장히 유익한 토론이 될 거고, 저에게 굉장히 좋은 공부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함 원장님한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한국 사람 만들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유명한 프랑스 역사가인 미슐레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사가가 역사를 만드는 만큼 역사가 역사가를 만든다. 그러니까 역사와 역사가는 변증법적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역사소설 장르를 만든 사람이 아날의 역사가인 피에르 노아입니다. 이제 피에르 노아가 이거를 에고 드 이스토아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역사적 자아죠. 역사적 자아가 뭐냐면, 한 개인이나 집단이 역사를 이해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고, 그 역사가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가가 역사를 쓸 때는 그 안에 내면에 역사적 자아가 있는 거죠. 그 역사적 자아를 만든 건 역사인 거죠. 그렇다면 한국 사람 만들기를 만든 함 원장님의 역사적 자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삶의 역사가 있고, 학문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함 원장님의 뭔가 역사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대작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으로 함 원장님의 역사적 자아에 대한 자기 고백부터 한번 하면서 풀어나갈까 합니다. 예.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글쎄요, 진짜 깊이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질문을 주셔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그냥 가장 간단할까, 평이한 답은 우선 제가 1992년에 연대 정외과에 부임을 처음 해서 이제 정치 사상을 맡았을 때, 그때 이제 이극찬 선생님이 몇십 년 가르치시다가 이제 그 후임으로 제가 영광스럽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정치 사상을 저 혼자 했으니까 고대 중세 서양 정치 사상, 근대 서양 정치 사상, 탈근대 정치 사상, 동양 정치 사상, 이렇게 네 과목을 학부해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면서도 항상 늘 했던 게 동양 정치 사상가 아니면 중국 정치 사상가 아니면 서양 정치 사상가들인데, 그거 다 옛날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우리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그럼 얘기를 해야 되나, 풀어가야 되나, 적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한국 역사를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사상사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찾아보면은 참 그때 느꼈던 당황스러움이, 제가 그 역사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동학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위정척사파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던 거고, 동시대인데. 이제 저 연대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와 있고 원더우드도 와 있다 그러면 다 비슷한 때 분들인데, 그럼 이분들하고는 또 뭔 관계였었고,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책들은 없고 전부 다 뭐 동학이면 동학이고 뭐 기독교면 기독교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우정척사면 뭐 예. 면함이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맥락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컨텍스트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잡혀요.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뭐 그러면 아니 그럼 우정척사파가 애국 이게 우리 거를 지키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뭐 민족주의에 뭐 되냐 뭐 이런 그럼 뭐 민족주의는 아니었는데 그럼 이게 그럼 민족주의가 있었던 건가? 그런데 왜 이게 중국 중화 사상이 이게 또 민족주의가 하여튼 뭐 이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져요. 예. 예. 그래서 이상하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왜 이렇게 안 돼 있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언젠가는 이런 지성사가 그야말로 이제 공시적인 것도 있지만 동시적으로 특히 구한말에 너무나 다양한 것이 들어왔고 그 각축을 벌이고 있고 근데 사실 각축을 벌인다는 개념도 사실 거의 잘 와닿지 않을 정도로 따로따로 돼 있고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 서로 어떻게 반응을 했고 연계되는가도 좀 보자.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좀 지적 호기심이랄까 이제 그게 있었던 거고요. 다른 하나는 좀 개인사적으로 봐갖고는 제가 이제 연대에 부임했을 때가 제가 이제 미국서 대학원을 마치고 왔지만 미국에 간 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갔고 중졸이고 예. 가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학부 나오고 예. 학부 졸업하고 2년간 이제 대만에 가서 중국말 배운답시고 가 있긴 했었지만 또 미국으로 가갖고 미국에서 이제 쭉 또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있었으니까 74년에 가서 엄밀하게 하면 74년에 가서 92년에 돌아온 거죠. 예. 그 사이에 잠깐 뭐 미국에 그때 갔으면 더 오래 계신 거네요. 네. 한국에서보다. 예. 훨씬 오래 예, 있었던 예, 거죠. 예, 미국에 예. 삶의 반 이상을 미국에서 예.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한 저희의 그 굉장히 특이한 그 당시 흔치 않았던 정체성에다가 연대 교수로 와서 정치 사상을 한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그 문제의식이 이게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 학생들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고 어떤 점이 너무 미국적인 거고 서양적인 거고 이게 뭐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저 나름대로의 예. 항상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지만 미국 가 있을 때는 또 미국에 있는 소수민족으로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정체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가 이 책을 쓰면서 특히 이 책을 쓰면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고백하라고 그러시니까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저랑 가장 유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랑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사셨다는 게 좌홍 윤치호 선생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16세 예. 일본에 가서 예. 신사유람단 따라서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동인사에서 2년간 거의 2년간 있으면서 이제 뭐 일본말 배우고 영어 배우고 후투공사 때문에 통역관이 돼갖고 83년에 다시 돌아왔다가 또 갑신정변이 나니까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가야 되는 1년 반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중서서원에서 영어로 하는 학교에서 중서서원에서 4년간 공부를 또 하고 영앨렌 목사가 만든 학교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잘한다 그래서 밴드빌트 가서 3년 졸업하고 에모리에 가서 석사를 하고 그러고는 다시 중서성원에 가서 3년간 거기서 또 가르쳐요. 자기 중국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85년에 갑오경장, 그러니까 청일전쟁 나고 갑오경장이 나니까 건너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데 일기를 써놓으셨기 때문에. 영어로 썼잖아요. 영어로. 그것도 예, 이제 예, 처음에 예. 4년은 한문으로 썼고, 예. 2년은 한글로 썼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영어로 예. 쓰셨던 거죠. 근데 그 영어로 써놓은 일기를 보면서 그 내면 세계에 고백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외로우셨어요. 왜냐면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예.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를 해도 자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유 정도가 아니라 이 전달을 했을 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비슷한 경험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제가 아무리 외국에 오래 살더라도 다 유학들을 해보셨거든요. 예.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학을 오랜 생활을 해봤고, 아, 외국에 가갖고 외국말로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어떻고, 거기서 살아가는 경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가 공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윤치호 선생은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고, 그랬네요. 예.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특이한, 요새는 그래도 이제 뭐 2세, 3세대 하도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제가 이제 윤치호 선생 걸 일기를 읽고 자꾸 이제 다루게 되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 사람이, 예. 조선 사람이 예. 이래야 될 것 같고, 조선 사회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전혀 내가 바라는 조선 사람이 아닌, 내가 미국서 봤을 때 미국에 굉장히 좋았던,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와서 보면은 조선 사람이 그 미국 사람에 못 미친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사회가 미국 사회에 못 미친다라는 조선 사람으로서 참 갖기 힘든, 그죠? 아니, 내 나라고 내 백성이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모자라는 것 같고, 이렇게 따라가라고 질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럼 나는 도대체 뭘까? 그럼 저 녀석 외국물 많이 먹고 와서 저거 자꾸 외국 얘기만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뻔히 나오는 거고, 윤치호 선생 분명히 그거 겪었을 거고. 이제 그렇지만은 지식인으로서 또, 야, 그러면 그럼 내가 숨기고 나는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다 긍정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거라고 해야 돼. 하여튼 굉장히 심리적으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특히 와서 뭐 서양정치사상 뭐 이거 낡은 데 생각하면 항상 우리 거가 이런 게 부족해서 저런 걸 따라가야 된다라는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뭐 원래 교수라는 게 다 그런 거겠, 그런 면이 있겠지만, 그래서 참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만회하려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유교를 그렇게 연구를 했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유교 전통과 현대는 잡지도 만들고, 유교 자본주의, 유교 자본주의, 유교 민주주의 이러면서 유교를 굉장히 긍정하려고 했던 것이, 그래도 우리 전통적인 뭔가가 굉장히 긍정할 게 있다라는 거를 하면서 이걸 해야지 된다라는 거의 무의식적인 그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쭉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 맥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맥락에서 내가 너무 서양적인 것만 해왔고, 서양 경험만 있는 거고, 한국이나 동양 거를 모르니까 이거를 오히려 더 역으로 저걸 해야 된다라는 반대급부 비슷하게 이렇게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작용이. 보상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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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상심리가 있어서 그걸 했는데, 그래서 그 작업을 나름대로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 만들기를 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그건 보상심리다. 현실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할 거면은 아직도 따라가야 된다. 그쪽에 굉장히 부족한 게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비판하기보다는, 그리고 우리 거를 전통적인 걸 긍정하기보다는 일단 더 따라가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만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도 그렇고, 시장주의도 그렇고, 개인의 어떠한 개인의 발달, 개발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개인주의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있다가 굉장히 그걸 보상심리가 작동을 해서 또 그런 활동을 하다가 다시 사실 원래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한번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번에는 그냥 솔직해지자. 그냥 솔직히 있는 그대로 하자라는 그런 걸 하면서 지금 와서는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이 3권에서 특히 많이 나오지만은 조선시대에 잘못했던 측면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왜 기독교가 들어와 갖고 기독교가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를 그 전 시대의 어떠한 사회상, 생활상, 사상 이런 거랑 비교를 해가면서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그냥 근대성이 필요하다. 더 솔직하자. 그리고 그 부분에 굉장히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뭐 민족주의 감정이 됐든지 개인사적인 보상 심리가 됐든지 그동안에 제가 씨름하고 있었던 개인적인 이런 거를 좀 내려놓고 그냥 소위 말하는 제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역사를 그냥 서술하자. 그런 맥락에서 쓰기 시작해서 저의 개인사에 있어서도 또 한 새로운 장이랄까, 사필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으로는 좀 무거운 질문인데요. 네. 너무 이제 그러니까 푹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네. 워밍업이 좀 필요한데 처음에 네. 제가 너무 그 무거운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굉장히 친절하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있었으니까 이런 책이 나오는구나. 네.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재밌는 게 이제 윤치호 선생은 일기를 썼다면 네. 한 원장님은 역사를 쓴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진화라면 진화인 것 같아요. 윤치호 선생은 그냥 일기로 네. 그러니까 일기라는 게 저자와 독자가 그렇죠. 자기인데 네. 자기 내면의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한 원장님은 그보다 더 나가서 자기 역사적 자아를 갖고 자기 삶을 역사로 만든 네. 이제 자기 문제를 이제 우리 문제로 네. 만든 거죠. 네.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온 네. 아마 맥락이고 네.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참 특이한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저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라고 보고 싶은데 하나는 한국사라는 게 뭐냐라는 개념과 범주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다음에 한국사를 쓰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 아마 이 책을 가장 평가하고 싶은 건 저는 이 지점이거든요. 제가 사학사 전공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여기 보면은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한국사거든요. 그죠? 한국사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되었는가, 만들어졌는가의 과정이잖아요. 이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 사람이라는 건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의 이야기로서 한국사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범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개념과 범주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함 원장님이 갖고 있는 특이한 역사적 자아의 형성 과정이 녹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공부하거나 한국사라는 길드 안에서 공부한 사람과 완전히 다른 개념과 범주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염두에 두셨을 것 같은데 네. 함 원장님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 보고 네. 그 다음에 한국사의 범주를 어떻게 보고 네. 일단 첫 번째로 그걸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 형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신 겁니까? 기존과 뭔가 다른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척사파가 뭘까? 뭐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의정척사파 그래서 화서 이항로 그래서 화서집도 읽어보고 면함 최익현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러면 이분들이 생각했던 자기네가 받아들였던 그 올바른 사상과 이념이 어디에서 온 거다라는 거가 이제 쭉 나오고 자기가 생각한 스승들이 나오고 중요한 사상가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추적을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우암 송시열이 나오고 그럼 송시열은 왜 송시열을 이렇게 했을까? 그럼 송시열의 어떤 부분이냐? 그럼 이제 송시열이 무슨 기축봉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송시열은 또 왜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부터 개부학적으로 이렇게 추적해가는 거죠. 병자호란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고 자신이 처한 입장을 어떻게 하면 이제 주자가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송나라 때 남송에서 있을 때 송나라가 어떻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를 주자가 얘기를 한 거를 보니까 우암이 자기가 말하자면 주자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그때 송나라를 지키려고 남송을 그래도 지키려고 했던 그 황제가 효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러면 효종이네. 또 효종이고 그 네. 효종의 묘를 누가 지었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효종이 송시열이 승화한다면 그 지었겠나. 당연히 송시열이었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다 네, 네, 되잖아요. 네.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주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고, 그럼 주자는 왜 형성이, 그러니까 주자는 송나라 때 특히 그 강남농법이라는 게 나와서 그 송의 특유의 사회상이 나왔고, 거기에 처음으로 엄청난 인기가 나와서 뭐 사대부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사대부라는 게 처음 나오는 게 송나라 때 나오는 거고, 그 강남농법 때문에 하도 잉여가 풍부해져. 그러니까 독서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책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사대부의 모습과 사대부의 사고 방식과 사대부들의 예법과 그러다 보니까 뭐 사대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것까지 주자 가래까지 거기서 하여튼 그거를 통짜배기로 들여오는 거와 하여튼 이런 게 쭉 연결이 되니까 아니 그럼 위정척사를 하나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송대의 경제사까지 이제 들어가 갖고 이제 그걸 제가 일권에다가 이제 그걸 예. 풀어 쓰는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친일 개화파는 이제 일본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김옥균이 가갖고 후쿠자와를 만나서 어떻게 됐고 후쿠자와는 뭐 해갖고 그러면 메이지 유신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였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도쿠가와 시대를 좀 알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슬러 그럼 사회 경제 정치 사상사를 다 알아야 되겠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일본 근세사가 이제 왕창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2권에. 예. 그리고 이제 3권은 이제 기독교니까는 언더우드를 알아야 되고 아펜젤러를 알아야 되고 뭐 알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고 뭔 배경이 있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그랬을까? 미국서 잘 살고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일 최고의 학문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신학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조선에 건너왔을까? 이 사람들을 추동시킨 그거는 뭔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럼 미국의 개신교라는 게 이런 거고 장로교라는 게 뭔가? 감리교가 뭘까? 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고 종교개혁이 뭘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칼뱅이 뭘까까지는 아무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거를 쫓아가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온 조선 말에 들어왔던 그 조선 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상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 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배경을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야겠다라는 순전히 그거 추적하다 보니까 일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이 그러면 한국사라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저도 쓰면서 그죠. 이거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렇게 책을 해놓으면 독자들이 도대체 야 나 한국사 배우려고 왔는데 뭐 관련까지 내가 굳이 알아야 하고 딴 책 보는 거지 이제 이럴 거고 일본사 딴 책도 많은데 뭐 내가 당신 책을 이걸 알기 친일 개화파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겠냐 물론 그 비판이 계속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야 되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역사라는 게 뭐 한없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고민을 무지하게 하면서 그걸 나중에 가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연결고리를 모르고 지금 과연 우리가 한국에서 기독교가 뭐였고 한국에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는 이 유교적인 영향 아직도 70%가 제사를 지낸다는데 이게 도대체 왜 주작 아래에서 이런 거를 지금 알아야 되겠다.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일본의 역사가 우리 역사가 저렇게 엉켜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그 맥락을 진짜 잡으려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독자들이 그래도 이런 책을 읽으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알아야지만 이게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가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저 나름대로 그 정당화를 했고 합리화를 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라는 국사를 쓰기 위해서 한국사 속에 이런 다른 나라 역사도 녹아내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랄까 어쨌든 한국 학자로서
한국 사람이 한국 학자가 그래 그러면 송대사고 사대부가 어떻게 나왔고 주작이 뭐고 무슨 뭐 개신교가 뭐고 왜 일본에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고 이런 거를 그냥 자유롭게 소화를 시켜갖고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 순전히 우리 역사를 설명하려는 배경으로서 그거를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예. 그 정도의 지적인 작업은 한국 학자 중에 누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너무 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녹여내야 된다. 우리 역사 속에 이런 특히 강대국들인데 흔히 말하는 뭐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유럽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녹여내야겠다라는 또 그러한 지적인 뭐랄까요 야심 네.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하신 말씀을 제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네. 결국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새로운 방법론이 나온 것들 그 방법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보학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의 개보를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한국사의 개념과 범주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념과 범주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의식을 충족하려면 개보학적 방법론이 필요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개념과 범주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나름대로 하나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함 원장님의 서술 방식 하나의 패러다임이 이 서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시간과 공간을 시줄과 날줄로 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줄이라는 거는 시간이죠. 경도. 그 다음에 위도. 이게 이제 하나가 이제 공간이죠. 이걸 어떻게 엮느냐가 결국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예요. 맞습니다. 근데 함 원장님 책이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국사를 쓴다고 했을 때 전근대에서 어떻게 썼냐면요. 중국사가 보편사고 우리는 거기에 개별사예요. 주종 관계 있죠. 그러니까 사기가 있고 삼국사기가 있고 자치통감이 있고 우리 동국통감이 있고 이런 거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근데 함 원장님이 뒤집은 거예요. 먼저 한국사를 날줄로 하고 그 다음에 유럽사 아니면 일본사 중국사를 시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뒤집은 거거든요. 뒤집은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배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8장인데 처음에 이제 갑심정부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렌을 추적하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 나오냐 해서 유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국은 그 당시 뭐 했고 일본은 뭐 했고 러시아는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조선으로 가고 이런 형식.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과서 문제 역사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교육과정이 한국사와 세계사예요. 근데 역사는 하나로 써야 되거든요. 하나로 쓸 길이 없는 거예요. 중학사 교과서는 역사예요. 고등학교는 이게 나눠져 있고요. 동아시아사는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중학교 교과서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시간 순서로 하거든요. 처음엔.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면서 공간을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병치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하고 동아시아사를 그냥 정근대사는 그냥 병치시켜버린 거예요. 근대사 하면 이제 유럽사가 좀 앞에 나와요. 그리스. 이러보니까 이거 시간과 공간이 시줄과 날줄로 엮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함 원장님 같은 방식으로 개보학자로 보면 엮일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밖에를 봐야 되고 유럽사 이런 식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한국인으로서 역사를 쓸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새로운 서술 방식이다. 이걸 이제 아마 이게 자기가 이 문제의식을 추적하고 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역사 서술 방식이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너무... 그렇게 의도를 갖고 하신 건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제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제 방식이 그냥 그렇게 그걸 충족시키려니까 그렇게 이제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아까 그러니까 뭐 사대부, 주자합, 그럼 이걸 일단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역사를 잠깐 스톱. 그걸 쭉 추가해서 왕창 집어넣었다가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화서가 이렇게 한 거다. 그럼 이제 제 생각에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이 이제 화서가 이해가 된 거죠. 예, 예. 어? 왜 화서가 저렇게 송시열을 송자라 그랬던 거고, 아, 이게 송시열은 또 왜 주자를 따랐던 거고, 뭐 이게 척척척척척 연결이 되는 거고, 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면함이 이해가 되는 거고, 이정척 사파가,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뭐, 공자맹자는 제자백가랑 싸워서 사문을 지켜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주자는 불교랑 싸워서 사문을 지켜냈던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송자는 저 여진족들하고 싸워가지고 사문을 지켜낸 거고, 아,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독교랑 서양 오랑캐들로부터 사문을 지켜내겠고, 아, 이게 이렇게 이 패턴을 제가 이해가 되니까, 아, 그거를 알아야지 왜 이 사람들이 의정척사를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줄 날줄이 굉장히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냥 제 머릿속의 이해 방식을 따라서, 제 공부 방식을 따라서 그냥 서술을 했던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야 한국사하고 세계사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안 되거든요. 네. 진짜 역사를 이렇게 네. 녹아내려면 네. 그런 식의 서술 방식. 네. 예, 그게 굉장히 신선하고 하나의 새로운 네. 잠재력과 네. 네.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사를 네. 한번 새로운 역사 서술 모델 만들 수 있는, 이걸 좀 더 정교화시키고 뭔가 좀 구슬을 잘 깨면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사학사적인 전환점이 되겠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한 가지만 더 제가 계보학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참 놀랐던 게, 제가 그 미국서 공부할 때 미셸 푸코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나름 뭐 그때 하도 인기 있으니까 다 논하했지만은, 푸코를 공부를 참 많이 했었고, 우연치 않게 제가 저 논문 지도를 해주셨던 교수님 중에 영문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탁월한 푸코를 이용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월터 벤 마이클스라는. 근데 그냥 그거는 사실 뭐 탈근대 정치사상 가리킬 때 교재로 사용하고 뭐 그러고 그 가끔 푸코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 했지, 이게 저희의 다른 공부를, 제가 이런 한국 사람 만들기를 쓰고 이러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는 사실 의식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계보학인데, 그런데 쓰다가 보니까 정말로 제가 여기에서 이걸 쓰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어떤 사람의 사상과 방법론을 공부하는 게 이렇게까지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내가 깜짝 놀랐던 게, 푸코의 계보학이라는 게 근대인이 없었는데 근대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근대가 없었던 근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서 이제 푸코 같은 사람이 그 서브젝티비티하고 뭐 이제 뭐 맨날 그러니까 근대인이 나와서 근대를 만든 거냐? 근대 사회가 만들어졌길래 근대인이 만들어진 거냐? 예. 근데 그 둘 다 말이 안 된다. 푸코의 문제의식은. 네. 그럼 어떻게 아무도 사실은 근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누구도 근대를 만들고자 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대가 뭔지를 만들고자 해서 알았으면 이미 근대가 뭔지 알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럼 아무도 근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근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묘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데카르테 뿅 하고 근대적인 자아가 갑자기 형성돼서 나와서 그 사람이 막 근대를 만들어가다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러면은 저는 조선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다른데, 그럼 한국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한국 사람이요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윤치호 선생님을 들어도 윤치호 선생도 제가 봤을 땐 최초의 한국 사람 중에 하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당신이 나는 한국 사람 만들 거야 한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한국 사람을. 그럼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야 돼?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을 만들 생각은 안 했던 분들인지만은 일본에 가서 이런 걸 배우고 왔고, 아니면 우정척사파가 이런 걸 하려고 그랬었고,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기독교인이 된 조선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갖춰지다 보고서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저게 한국 사람이구나. 사실은 이제 제가 그거를 추적을 하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계보학이고, 이게 내가 맨날 공부하고 읽고 세미나 할 때 얘기하던 그 푸코의 계보학이라는 그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제가 공부했던 거를 그때보다 더 잘 후커가 이해도 되고 아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더욱더 그 미세하게 그러니까 소위 근대로 들어왔을 때 그때 특히 전환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전환점의 얘기가 아 이 사람이 외국 가서 왔으니까 근대인이 돼서 와서 근대를 심었다. 뭐 서재필이 가서 외국다. 미국을 배워서 왔으니까 미국 사람이 돼서 와서 아니든 그 사람들 다 조선에서 나서 자라서 유교 공부 다 하고 엄청나게 했다가 외국 거를 남보다 조금 먼저를 접하긴 했고 깊이 접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봐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일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활동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요 부분에서부터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뿌리가 되고 씨앗이 돼서 그런 거를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추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다 보면 정말로 이 사람들의 사상적 계보를 다 더 자세하게 캐봐야 되겠고, 그 당시 사회상을 캐봐야 되겠고,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의 위치가 뭐였었고, 뭐 신분 사회가 어땠었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사이에서 기독교가 들어서 어떻게 작동을 해서 뭐가 이런 거를 진짜 세밀하게 들어가서 뭐 스크랜턴이 뭐를 했고, 뭐 누가 뭐를 했고, 이거를 언더우드가 어떻게 해서 뭘 썼고, 뭘 경험 그런 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고, 책은 점점 두꺼워지는 거고, 시를 날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보학 얘기, 이제 푸코의 네, 네. 계보학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네.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푸코냐, 아니면 이걸 좀 변용한, 이게 굉장히, 그걸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무기로 사용하신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일종의 담론적 전환이죠. 그렇죠. 근대를 보는 방식에 하나의 담론적 질서가 바뀌는 방식. 네. 네. 이제 이 지점이 이제 한 원장님이 갖고 있는 이 책을 하나의 플롯으로 만들 수 있고 이 책을 끌고 가는 힘인데요. 5개의 담론. 이쪽에 어떻게 뭐 저는 이걸 어떻게 뭐 코드인지 아니면 담론의 이데아 티푸스인지 아이디얼 타입인지 아니면 아키타입인지 진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한번 근데 뭐 이걸 뭐냐고 지금 따지기보다는 5개의 담론이 각축을 형성되면서 형성되면서 이것이 한국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플롯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하나씩 써나가는 게 지금 이 시리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계보학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조선 사람과 한국 사람이 연속성이 아니라 단절이다. 이게 계보학적인 방식이죠. 계보학이 보는 건 연속성보다는 단절, 불연속성이 갖고 있는 틈새, 갖고 있는 의미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5개라는 담론 질서가 서로가 불연속하잖아요. 단층이 있잖아요. 이 단층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별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5개가 시간 순서를 이렇게 쭉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국사가 전개됐구나.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저나 한 원장님이는 5개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게 비동시성이 동시성으로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형성됐는데 이 안에 사람들마다 전부 단층이 달라요. 형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을 5개의 담론 질서가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유전자 코드가 유전자 지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한국 사람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역사 전쟁 벌어지고 이념 투쟁 부리고 내전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원을 아니 출발점들을 계보학적으로 밝혀낸다는 거는 하나 해결 방식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하나의 방향성이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안 그러면 차이를 그냥 다 인정해 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이게 제일 좋은 민주주의일 수 있지만 이거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성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위정 척석보다는 더 근대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책을 하나씩 쓰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것이 조합해서 전체를 이루는 것들을 어떻게 이걸 그려낼 것인가.
그림 하나하나는 그려요. 네. 모자이크는 그려. 근데 전체 모양이 뭐냐 하면은 네.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이거를 정말 개부학적으로 성취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아직 네. 반밖에 안 하셨지만. 아니, 진짜 너무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쓰면 내내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끝내지 하는. 그래서 자꾸 안 끝내려고 계속 질질 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 길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분명한 거는, 아니, 정확히 지적했으니까, 이 방향성, 그러니까 우선 방향성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의 개인 고백에서도 그랬지만, 방향성을 갖다가 우리의 전통적인 거를 긍정도 해보고 근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해봤고 제가 뭐 탈근대 공부한 자체는 내내 근대 비판이니까 그때 우리 80년대 공부할 때는 뭐 완전히 그냥 근대성 비판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대유행이었고 저도 그 유행을 한복판에서 그걸 탔었던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지나고 이거를 쓰기 시작했을 땐 근대성에 대한 긍정이다. 근대주의자가 되신 거죠. 근대주의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은 확실히 책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잡혀가더라고요. 조선이 어땠었고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제 그건 잡혀가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5가지 제가 설정하는 이 인간형이 어떻게 섞이는 거고 도대체 어떻게 공존을 할 건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공부를 우선 해가야 되는 건데 지금 한 반 정도밖에 안 쓰고 아직 친소공산주의도 못 해봤고 민족주의도 제대로 안 해본 상태에서 우선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게 완전히 나중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정리를 제가 해보면은 이 5가지가 다 나와서 서로가 완전히 각축을 벌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예 여기까지는 지금 아예 공산주의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 민족주의도 사실은 윤치호나 서재필 같은 분들이 독립신문을 쓰면서 사실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나중에 단제가 쓰는 그런 의미의 민족주의까지는 아직 안 가는 그렇죠. 상태였으니까 단제부터 써야지 이게 민족주의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아직 나머지 2 요소는 5개 중에 2 요소는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게 일제시대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담론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벌어지는 게. 근데 그게 무슨 뭐 해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부터 하여튼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우리가 그렇게 가버리겠지만은 일제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가 더 일제에 잘 저항하느냐 뭐 지금 우리가 이념 투쟁하는 것도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은 그 구도가 잡히는 게 일제시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만이 있었던 건 아닐 것 같고 그 담론이 5개가 완전히 섞여서 진짜로 각축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해봤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단전은 무정부주의로 가봤다가 뭐 별거 다 해보는 거고 좌파했다 우파 가봤다가 뭐 이제 친일했다 친미 갔다가 이제 난리들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광수도 뭐 왔다 갔다 했었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윤철 선생이나 이런 이 처제필 같은 분들은 대표적인 친일 개화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이제 반일 친미로 가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일제 시대가 한국 사람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였었구나. 그 부분,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담론 추쟁의 틀은, 그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가 맞다. 그런 거, 거기까지는 제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지금 그럼 우리는, 현재 우리는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일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근대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기독교적 근대성인 그러니까 뭐 윤치호나 서재필 이런 이승만 이런 분들이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근대성이 아닌 다른 근대성이죠. 이제 사회주의적 근대성 이런 민족주의적 근대성도 있을 것 같은 그 근대성들 하고의 싸움이 굉장히 큰 축이었던 것 같아요. 근대로 갈 거냐 말 거냐 자본주의로 갈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산업화를 할 거냐 말 거냐 하여튼 근대성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문제부터 서양화냐 뭐냐 이런 거 그 얘기가 굉장히 큰 축이 됐던 것 같고 저는 그 축이 지금도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축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우리의 담론의 틀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축이 맞는 축인 건지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그 축을 바꿀 건지 아니면 그 축밖에 진짜 없는 건데 그걸 정리를 더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한국의 정치 담론은 이 틀이다라는 결론이 저는 그걸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미국 정치 사상, 미국 정치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러운 게 아무리 싸우더라도 예. 좌우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뭐라고 하냐면 야 미국의 헌법은 이렇대. 미국의 헌법에 하면 우리 우파 자유 개인주의 시장주의 이게 맞고 정부가 작아야 되고 어쩌고 되는 거고 또 좌파에서는 야 미국의 헌법이라는 거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갖다 다 인정을 해야 되고 야 뭐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하라고 종교하라고 한 거 어디 있었냐 모든 종교 인정해야 되지 이게 다 들어가는데 항상 뭐냐면 미국의 헌법의 이름으로 싸워요. 예. 그리고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헌법이 갖고 있는 기가 막힌 권위와 그리고 특히 그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대법원의 그 7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를 누구를 임명할까를 가지고 저렇게 모든 정치적인 모든 걸 갖고 수십 년씩 싸워서 뭐 낙태법을 통과시켰다가 또 수십 년 만에 로우 vs 웨이드 했다가 하는 걸 보면은 저렇게 정치가 극렬하지만 이 담아내는 틀이 있구나. 그 틀 자체는 감히 아무도 거부를 못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헌법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넘을 수 없는 선, 우리 정치 담론에서 넘을 수 없는 선이 뭔가에 대해서 없는 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어지러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념이 달라서 싸우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 틀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틀이 지금 안 보인다. 그 축이 담론의 틀이.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 권 쓰면서 이 친일 개화파면서 거기서 이제 메이지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메이지가 이또 야마가타 그 이와쿠라 이 사람들 보고 전부 다 야 헌법 어떻게 만들 건지 써내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글들을 써내거든.意見書 의견서. 그래서 제가 그 부록에도 담았는데 정말로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이 이또가 나중에 결국은 이기지만은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천황제를 도대체 왜 집어넣느냐. 야 이거 그래 맨날 의회에서 투표해갖고 정치 결정하는 거 맞는데 그럼 그 투표가 안 돼갖고 합의가 안 됐을 때 도대체 궁극적인 어서리티가 권위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도 이거는 넘을 수 없다. 이 선은 못 넘는다. 그게 미국을 보니까 종교 같은 전통이 있더라. 신도 갖다 쓴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해서 신도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구적인데 그게 뭐냐면 정치학자로서 정치사상으로 보면은 와 저런 거를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정치에서 고민하는 우리가 넘지 못하는 선이 없는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부정한다 이제 뭐 한쪽에서 이러는 거. 근데 미국서는 보면은 그 부정을 못 하거든요. 헌법을 부정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이 틀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럼 지금 우리의 정치의 문제는 그건데 우선 이 5가지가 하도 달라갖고 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정리가 어떻게 돼서 정말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정치 토론과 논쟁과 담론의 틀이 돼야 된다라는 거기에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엄청난 토론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쓰는 책도 거기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감히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정리가 더 돼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질문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빨리 질문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굳이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은 결국은 독립전쟁이란 걸 통해서 미국 만들기를 했잖아요. 그 만들기의 하나의 정수가 헌법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 분립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상권 분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대법원에서 네. 하고 사법 이거 노예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미국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벽함이 있었던 거죠. 메디슨이든 뭐 그게 헌법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고 그게 미국의 패트리어티즘, 이거 미국의 공화주의고 그게 성공한 게 이제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본도 결국은 메이지 헌법을 만들 때는 그 고민을 한 거죠. 기본적인 전통과 독일 모델이냐, 영국 모델이냐 하면서 일본 헌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굉장히 훌륭하게 고민하면서 잘 작동하는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이거 복잡해졌죠. 한번 사고도 났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어렵고 이게 좀 이게 난맥이고 이거 혼란이라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요 가장 성공한 국가예요. 네? 그렇잖아요. 민주화와 산업화를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한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하고 선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 내전을 하고 있지만 쿠데타는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것도 참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화국을 만들어 왔던 거죠. 이 지점이고 저는 다음 과제는 뭐냐면 저는 이건 주관적일 수 있는데 아까 한 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치학에서 지금 우리 정치에서 담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공화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화주의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법과 공공선을 토대로 한 시민 공동체 만들기. 그러니까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 공동체고 그걸 할 수 있는 법과 공공선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공화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를 논의를 넘어가고 이거에 대한 하나의 계약이 헌법이고. 이게 이제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법과 공공선 할 수 있는 시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코드가 뭐냐? 그게 5개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합하는 일본이 한 거고 미국은 미국대로 한 거고 우리는 세계 각국의 모든 코드가 다 있는데 그렇죠. 유난히 많아요. 복잡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이 책이 하나의 그 길에 대한 하나의 뭐 과정이나 아니면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굉장히 우리한테 길이 남을 아니면 우리 정치나 한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냥 과찬이시고요. 아니, 진짜 이거 제가 제대로 정리했거나 아니면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국 정치학자로서 한국 정치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에도 결국 헌법재판소에 그렇죠.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게 맞았냐 틀렸냐 하는 건 다음 문제고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특정 판사를 어느 쪽에서는 그렇게 욕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결정한 거예요. 그 미국에서 지금 뭐 클래렌스 타머스의 부인이 어떻게 했고 뭐 해갖고 난리가 나지만은 그렇다고 헌법 거기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에 대한 이의는 다시 그 절차를 거쳐야지 절차 자체를 마지막 보루죠 그게.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지난번 대선 때도 마지막 대선 때도 0.74% 차인가 그 판결 갈라진 거 아니에요? 된 거 아니에요? 당선과 당락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뭐 선거 부정이 어쩌고 뭐 이러는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0.74%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됐는데도 진편에서 그렇죠. 깨끗하게 승복하고 사실 그 뭐 더 이상 민주주의한테 요거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작동이 되면 이렇게만 작동이 되면 더 이상의 바랄 게 없는 거죠. 이런 민주주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아마 0.74% 차이 나오는. 미국 난입하죠. 여기 난입했잖아요. 훨씬 더 했는데도.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은 대단한.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거를 지탱해 주는 힘이 뭘까?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도 이 시스템을 갖다가 저렇게
그야말로 나와서 시위하고 맨 이러면서 이거는 일단 결정이 난 거는 이건 이 힘은 도대체 뭘까? 예, 예. 그 이제 그 역사에서 뭐가 형성이 돼서 이런 힘이 나와서 이 절차주의를 이렇게까지 그 5개 담론 질서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걸 예. 지금 제가 예.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혹시 강화시키면서, 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 예. 의식적으로 예, 우리의 예. 담론의 틀은 뭘까? 예, 예. 뭘 갖고 우리가 하고 뭐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밝혀낼 수 있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있으면은 훨씬 더 공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좀 앞서간 것 같아서 다시 좀 뒤로 네네. 예. 백을 하면요. 네네. 그 5개 담론 질서를 가지고 한국인 정체성을 지금 네. 해독해 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문화유전제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싶은데, 그럼 한국이 누구일까 하고 이것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함 원장님의 정체성이 이 5개의 문화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나는 이런 한국 사람이다 네. 라고 한번 자기를 한번 벗어보시면, 자기를 하면 자기가 나는 어떻게 이 코드가 결합이 돼서 담는 짓을 결합해서 난 이런 한국 사람이다. 네. 그러면 굉장히 와닿을 것 같거든요. 한번 좀 어렵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뭐 나는 이렇게 5개가 나한테 결합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그 한번 예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네. 너무 좋은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하고 다른 저기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일찍 네, 고등학교 때부터 네, 네, 갔고 네, 뭐 네, 네. 중국도 대만 또 아버님의 네, 네. 그런 네, 개인사적인 것도 네, 네, 있고 네.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뭐 연대 교수하다가 아산정책연구원에 가셨다 네. 다시 이게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하잖아요. 이런 분의 한국인 정체성이 뭘까? 이 그러니까요. 5개 코드가 아마 전부 경험 속에서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경험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네.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는 또 부통령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럼 본인의 한국인 정체성 코드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건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에는 분명히 저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의 특이한 배경이 네. 한국 사람이긴 한국 사람이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거가 있어서 방법론적으로나 공부한 거나 뭐 여러 가지가 개인사적인 거나 합쳐서 저는 어떻게든지 객관화를 시켜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객관적인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런 다양한 모습을 자꾸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독자들도 다 객관화를 시켜보고 그럼 나는 이 맥락에서 누굴까? 그러고 보니 우리 집안에서는 이랬었는데 뭐 이런 거가 되면서 자기 의식화가 그야말로 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본인에 대한 이해 나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저 사람의 담론의 틀은 뭘까? 네, 정체성의 틀은 뭘까? 네. 이게 이제 밝혀질 것 네, 같은 이제 네. 기대감이 있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저보고 저 자신에 대해서 하라 그러시면 사실 제일 부적합한 게 저 자신에 대한 분석이지 않습니까? 남분이 해주셔야지. 근데 굳이 하라 그러시니까 네. 저 나름대로 지금 보면은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 영화들 국제시장 예. 영화도 다 예. 많이들 보셨겠고 그렇겠지만은 아까 윤치호 선생 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외국 사람들에 대한 차별.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그 할아버지가 돼갖고 왜 네. 부산에서 이제 손녀 데리고 어디에 가갖고 유원지에 가서 있는데 네. 거기에 인도 아이들인가 누구가 이렇게 뭐를 살라 그러는데 거기서 네. 매점에 있는 청년이 막 뭐라 그러니까 네. 그 인종차별을 하니까 네. 이 할아버지가 그냥 네. 주인공 할아버지가 네.
황정민이 화가 나갖고 가갖고 이놈의 자식들 왜냐면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그렇죠. 예,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그거 다 겪어봤으니까. 예, 예.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걸 보고 와, 이 저런 거가 이 나는 굉장히 앞서서 경험을 했고 윤철 선생은 훨씬 더 앞서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런 세상이 분명히 올 거고 이 경험이 나는 조금 어렸을 때 했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점점 다 할 거고 이 경험이 뭔지를 알 거고 왜냐면 점점 세계화되고 국제화되고 바깥에 나가면 그런 거가 있으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제가 근대성에 대한 근대적인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자꾸 생기는 게 개인사적으로도 정말로 우리 사회가 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주 피부로 느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만 느끼고 아무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걸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모르지? 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왜 이렇게 다 좋게만 생각, 이러면 가갖고 미국 가서 이제 그런 것만 당하면 이제 막 못 견디고 싸우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를 보면 거기에 이제 2세들, 3세들 보면 이제 당연히 그런 거 맨날 보이는 거고 영화에 나오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예외적인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 사회가 다 그쪽으로 따라오는 거다. 제가 조금 일찍 경험을 했을 근데 뿐이지. 죄송한데요. 아니, 전혀. 그러니까 지금 말씀, 네. 트라우마, 네. 그거를 5개 중에서 뭐라고 보냐면 인종적 민족주의거든요. 네. 그게. 그럼요. 예? 굉장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밑바닥에 인종적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 아닌가. 굉장히. 예? 그래서 제가 윤치호 선생이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근대주의자시면서. 그러니까 윤치호 선생이 예.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을 들여온 분은 윤치호 선생이에요. 예. 왜냐면 너무나 강하게 미국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보면서 거기에서 써놓은 일개 써놓은 거 보면 야 미국이 무슨 뭐 자유평등 어쩌고 야 피부 색깔이 혀야 되지 흰색이어야 되지 무슨 소리냐 지금 인디안들 미국의 이 서부의 인디안들한테 하는 짓이나 지금 남부의 흑인들 가둬놓고 하는 짓을 봐라 무슨 보편 자유고 뭐라면서 이런 거를 지금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미국의 뭐라 그래 미국의 그 좌파 아이들이 하는 미국 욕하는 얘기들이 윤철 선생 일기 보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공감 중에 바로 공감 중에 공감했던 게 뭐냐면은 이 양반이 에머리 대학교에서 대학원에 있을 때 거기에 에머리 대학교에 유명한 디베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그게 거기 학생 단체 중에서 제일 권위 있고 중요한. 근데 거기에 보수적인 디베이트 클럽을 우리 말로 뭐라 그래요? 토론 클럽이요. 토론 클럽. 어쨌든 근데 토론 클럽이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데 진보 토론 클럽의 명예회장이 돼요. 윤철 선생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때에 크게 이제 1892년인가에 2년이구나. 그 해에 이제 디베이트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미국의 Chinese Exclusion Act, 중국인 제외법을 그게 1872년인가에 통과가 된 건데 이 10년마다 다시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82년에 통과가 다시 연장이 됐었던 거고 92년에 또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미국의 아주 큰 논의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미국 이민을 올 수가 없다. 라고 1872년에 통과된 그 법은 미국 법안의 유일한 특정 인종을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유일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이제 대륙평단 철도할 때 필요하니까 갖다 쓰고 이제 다 버린 거죠. 그래서 64년에 이제 64년 철도 완성 아니까 68년이니까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다 버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슈가 돼서 디베이트를 해요. 근데 이제 디베이트를 당연히 이제 그 윤치호 선생 디베이트는 진보
저기니까는 폐지해야 된다, 말이 네. 안 된다 이랬던 거 이제 저쪽 보수 놈들은 이제 남쪽 보수니까 더군다나 백인 조지아 애틀랜타 조지아면 남부군의 수도에 있는 네. 에모리 대학에 간 건데 뭐 오죽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말단 뭐 미국의 뭐 정체성을 위해서는 이제 안 된다 이런 거. 그래서 해갖고 보수가 이겨요. 예. 보수 저기 이제 그 논쟁에서는 이게 토론에서 그런데 이제 일기에다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은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논점을 갖고 이놈들이 이겼다. 이건 진짜 무슨 아메리카가 어쩌고 아메리카 제일 그야말로 지금 마가 비슷한 얘기밖에 한 거 안돼. 아이 저쪽 배심원들이 저걸 잘 들어줬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일기를 썼는데 그때에 중서서원의 자기 스승 영알렌 목사한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예. 거기 뭐라고 썼냐면요. 아유 선생님 도대체가 왜 이렇게 됐지만 정말로 제발 좀 사실 자기는 이민금지법에 찬동을 한대. 뭐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에 건너오는 중국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은 미국 놈들이 업신여기고 저를 박대할 수밖에 없는 왜 저런 사람만 넘어오면은 나 같은 동양 사람도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너는 임마 이번 방학 때 너 이 세탁소에 가서 일해야 되지 않냐라고 놀린대 애들이. 백인 놈들이 맨날. 뭐 당연히 이제 중국인들, 중국 사람, 동양 사람 세탁소 하는 걸로 아예 그때부터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중국 황제는 왜 바보같이 이거를 모르고서 저렇게 그냥 그 광동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이 맨날 미국으로 그렇게 오도록 내버려 두냐. 좀 고급스러운 동양 사람들이 오면은 좀 얼마나 좋겠냐 이러는 거예요. 예. 전 그걸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맞는 것 같거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느꼈던 거거든. 그러면서 우리 이민들 맨날 오는데 뭐 하와이 저 LA에 뭐 이민가 가서 봐도 그렇고 도대체 이 한국 사람이 다 이렇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래도 한국 사람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는. 많이 갔는데도. 하 원장님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갖고 나는 한국 사람을 대표하고 동양 사람을 뭐 제가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대표를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맨날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새 국뽕하는 것 같은 거죠. 나가서 국뽕한 거지 저는. 다 잘 되고 있고 야 우리 반자촌도 없고 뭐 뭐도 좋고 뭐 첨성된 세계에서 제일 뭐 이제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와갖고 왜 또 동양인데 그러면 저래 또 왜 저렇게 바보같이 굴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걸 보고서 이 양반이 이런 거를 느꼈구나. 그러니까는 두 가지. 그러니까는 딱 놀라운 게 저는 왜 이 양반이 좌옹이 일제 시대가 됐는데도 미국을 안 갔을까? 아니 이승만, 안창호 다 미국 가요. 미국의 기독교가 좋고 기독교가 이게 근데 이 양반은 가갖고 기독교가 좋은 거는 100% 고마워하고 뭐 너무나 다 친하고 하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인종차별주의를 받아보고 나서는 나는 미국에 못 살아. 나는 일본 놈들은 그래도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걸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최소한 인종 때문에 차별은 안 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동양 평화론 같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저 자신이 왜 한국에 와서 살고 있을까? 그때 이제 다 공부 끝마치고 했을 때는 반 이상이 미국에 살았었는데 미국에서 할 거라는 건 생각은 거의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질적이고 더 외국 같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중학교를 떠난 다음에 한국에서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내 나이 또래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들어와서 저렇게 지지고 먹고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것은 인종주의적인 것은 무지하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민족주의가 나쁜 부분이 있고 인종주의가 나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고 기독교가 아무리 나쁜 거가 있고 기독교가 나쁜 거 뭐가 잘못돼 있고 뭐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저의 정체성에
너무나 강한 부분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이 나를 선택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안고 있는 그 모순까지 이게 정체성이 절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합적인 게 있는 정합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모순이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일본하고 축구를 할 때는 우리가 이겨야 되겠고 난리가 나지만 일본이 또 어디 서양이랑 어디랑 축구할 때에 약간 뭐 서양 선수들이 일본 사람한테 거칠게 하거나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이제 또 동양 사람으로서 뭐 저럴 수가 있는 거. 중국에도 그런 거.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족주의가 한 반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게 아니면 한국 사람 만들기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지. 그 주제 자체가 한국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열린민족주의. 어쨌든 그 도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30%는 기독교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냥 내력상으로 집안 내력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유교 같은 거는 제가 집안에서 제사 한번 지내본 적이 없지만 의식적으로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전통화 현대 잡지도 해봤고 여러 가지 그런 책도 써봤고 유교의 근대성에 대한 것도 했고 유교 뭐예요 아시아적 가치 논쟁에도 끼어들어봤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어쨌든 저의 지적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발전과 이런 거를 설명한 데서 이제 유교가 한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그것도 한 10%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지식인들이나 다 갖고 있는 민족주의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이 평등주의, 네. 사회주의적인 평등주의, 이 소위 뭐 위민 사상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민본 사상이 됐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골고루 다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 정말 그래서 제가 그 5가지를 꼭 설정하는 게 어느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조합되어 5가지는 있는 거죠. 다 있는데 비율은 다 다른 것 다, 같고 네. 좀 한번 각자가 나에는 어느 비율이 더 큰 건가 그 조합이 뭔가 요새 무슨 뭐 글자 가지고 뭐 자기 그 분석해내는 네, 거 MBTI. MBTI 하듯이 네. 이 5가지가 내 안에는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각자가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 우선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그렇게 하면은 서로의 대화에도 훨씬 더 논리적이고 말이 그러니까 통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돼요. 아유,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끝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할 얘기는 참 많은데 네. 일단 그러니까 두 가지만은 좀 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 한국의 근대화하는 길도 성공한 거잖아요. 그 5개가 잘 작동을 해서 변증법적이다 아니면 서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마크 맨손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내가 다녀왔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제 논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는 성공했는데 개인은 불행해졌어요. 이게 저출생 문제 지금 심각하고 과연 한국이란 나라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미래 한국인은 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의 그림자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 자아가 한국인에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5개 담론 질서든 아니면 5개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쓰시는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고 쓰시면 어떨까? 근데 이런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불행해졌는가? 이것이 분명히 이 5개하고 연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한번 풀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마크 맨슨이 한 주장을 좀 제가 단순화시킨 거 있는데, 이 사람이 유교 탓을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토크빌이나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한 게 종교 정신과 시민 정신의 결합이잖아요.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 그러니까. 왜 프랑스는 네. 종교를 없애고는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성을 가지고 했는데 미국은 두 개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공 모델이 이제 토코빌이 네. 미국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굉장히 네. 좋은 방식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성공한 걸 옛날에 유교와 자본주의의 연결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맨손은 이거 반대로 뒤집어 버렸어요. 네. 유교는 공동체주의고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라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은 거꾸로 유교라는 걸 통해서 개인주의가 안 됐고 자본주의라는 걸 통해서 공동체주의가 말살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 효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선택적 실화성이야. 그렇죠. 이걸 가지고 설명을 그렇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 아마 이 5개가 네. 또 똑같은 방식으로 네. 부정적인 결합의 부산물로 우리가 국가는 성공했는데 개인은 불행해진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마 가설 비슷하게 한번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 네. 반론이나 아니면 생각은 어떤 생각을 네, 가지고 네. 계세요? 그러니까 유교와 자본주의가 그 친화성을 갖기보다는 서로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요? 아니 서로가 이제 사실 배타적이었고 그것이 잘못 결합이 됐을 때는 아주 괴상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네. 근데 우선 유교하고 자본주의는 물과 기름이다라는 얘기는 뭐 막스 베버부터 시작해갖고 너무나 많이 나왔던 가설이고,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가 칼뱅주의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그거를 설명하는 보충으로서 사실은 Religion in China, India and China를 써갖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종교사야. 종교사야 그 내내 유교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반증하는 거죠, 반증. 네, 유교 때문에 이제 절대 저기는 안 될 거다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유교 자본주의론이나 에이전 밸류스 아시아적 가치 논쟁에 나왔던 재미가 뭐였냐면은 막스 베버의 가설을 또 뒤집는 그렇죠. 거였죠. 왜냐면 네, 갑자기 네, 네 마리 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설명하는 방식으로 막스 베버, 포스트 막스 베버죠. 포스트 막스 베버가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채용을 네. 했던 거죠. 네, 신이 났죠. 네, 신이 났죠. 네, 이제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우리가 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그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전 쉽게 설명하면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는 약간 정신병이다. 뭐냐면 돈을 많이 벌지만 쓰지 않아야지 자본이 축적이 되는데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데 안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금융, 불확실성이 내적 금융 그렇죠. 문제. 그 내적 금융론이 네.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자본주의가 어느 나라에나 발전을 하려면은 그럼 아시아에서는 왜 그러냐? 그럼 이제 부모가 애들 먹여 살린다고 돈 안 쓰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부모가 돈을 안 쓰고 맨날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노인 가난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렇게까지 하는 또 그거는 또 뭐야? 그건 이제 조상에 대한 뭐 이제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내 자식이지만 조상님께 이거를 물려야 되고 뭐 제사진 하여튼 그러한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갑자기 그 말이 생각 그 유사한 그 작동을 해서 된 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는 저는 그건 여전히 맞는 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와갖고는 그 유교가 갖고 있는 이 위계 질서, 이 지독한 위계 질서 잡기, 모든 거를 서열로,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형제도 서열이고, 회사에서도 서열이고, 뭐 군은 뭘 말할 것도, 하여튼 모든 게 서열이에요. 그리고 서열에 따라서 정확하게 존대가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예법이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달라지고 하는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사회 전체는 그런 유교적인 친화성, 유교와의 친화성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전통 사회가 굉장히 전통적인 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확 컸는데 그러면 그 자본주의가 또 갖고 있는 논리가 작동을 하고 그 제도들이 작동을 하다 보면은 전에는 없었던 네. 그게 작동을 하려고 제대로 작동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유교적인 위계 질서나 이걸 갖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윤과 이익과 개인의 이익과 계약인 거지. 그래야지 이게 점점 발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작동이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내는 거는 만들어냈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더 이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사회에
그걸 조금 더 넓혀서 5가지 유형으로 가보면은 그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몰라. 예. 서로가 저는 정서적으로 다르다고 봐요. 한국 사람들이. 예.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예. 저같이 기독교 집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갖고 맨날 뭐 찬송가 나오고 무슨 뭐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 명동 가면 나오고 하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 제 친구들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가본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때도 주변에. 그리고 뭐 무슨 뭐 외국을 가본 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집에서 다 제사 지내자면 절에 다니고 이랬던 거고.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만주에서 했고 뭐 사회주의적인 배경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거고 사람들도. 근데 한 번도 그게 뭐라는 걸 갖다가 의식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제 친구하고는 그냥 우리 뭐 학교 같이 다니니까 무슨 뭐 어쩌고 이런 것뿐이지 회사 같이 다니니까 뭔지 다른 한국 얼마나 사람이네. 다른 건 전혀 다른 한국 네, 사람인 걸 네, 모르고 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네. 이런 거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갈등과 불화가 많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서로 너무 모르니까. 우리 축구 대표팀 싸우듯이. 너무 논쟁적이라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뭐 흑인들과 백인들과 히스패닉과 뭐 아니면 옛날에 뭐 아이리시들과 이탈리안들과 뭐 이런 그 차별이 있을 때마다 그 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공부가. 예. 그럼 흑인들의 미국의 경험이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노예로서의 하면서 그냥 수 없는 책이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TV 극이 나오는 거고 뭐 이탈리안에 대해서는 무슨 대부가 나오고 아이리시들에 대해서는 뭐 마이 마더스 뭐라는 책이 나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참 흑인들이 이런 일을 당했네. 응? 참 여자들이 저런 일을 당했네. 아니면 아이리시들이 저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보스턴에 가면 저러는구나.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우리는 거야. 드라마로 한류로 그 각종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그게 훨씬 우리한테 또 힘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문화적 많이 힘이야. 해야 돼요. 갈등이 많으니까 네. 드라마가 많으니까 굉장히 한류로 이제 나오는 거죠. 참 그 주제가 세상에. 소재가 엄청난 네,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우리가 더 이런 역사책도 사실은 그러한 다양성을 갖다가 훨씬 더 강조를 해주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한 종류의 한국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무슨 경험을 해갖고 네, 네. 뭐랑 부딪혔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형성이 돼 이런 것들이 네. 나와야죠. 본인들이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그런 거가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단일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고 우리 그래 부르는데 앞만 봐도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오히려 한국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는 5개의 담론 아니면 코드 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일단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책 3권의 태제에 대해서는 지금 네, 거의 네, 얘기를 안 해서 그거는 아마 본 서평에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고편으로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의 근대성의 기원을 하는 큰 패러다임은 크게 보면 2개잖아요. 내재적 발전론과 그렇죠.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네. 근데 함 원장님 책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아니라 기독교 근대화론이에요. 네. 이 책은. 네, 그렇죠. 예, 예. 이 책은 그렇잖아요. 야, 이 지점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한국 역사학계나 이쪽에서 정면으로 보고 진지하게 반응을 보인다면 이 태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재적 발전론자들은 한국 사회 내부 동력에 의해서 할 자본주의 매가 있었는데 일제에 의해서 이게 싹이 다 알려졌다. 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는 결국 일제시대 된 거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 2개를 넘어서 기독교 친미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근대화됐다. 라는 게 지금 상권의 네. 태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네. 이 태제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태제를 하는 쓰면서 굉장히 제가 찬탄했던 게 뭐냐면 시작이에요, 시작.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네. 실패를 하고
거기서 등장한 게 알렌이고 알렌이 민영익을 네. 구해내면서 고종이 근대병원을 네. 허락해주고 이러면서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네. 들어올 수 있었고 이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 아래로부터 근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다. 굉장히 재밌는 네.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정말 내지적 발전론 내지 식민지 근대화를 넘어서 기독교 근대화론이라는 하나의 제3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모델이 되려면 네. 이 3권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는 잘 나가요. 네. 그 다음부터는 뭐냐? 그러니까 켈뱅주의 그쵸. 이건 뭐 그러니까 켈뱅주의를 한 이유는 뭐냐? 기독교 정신 막스 베버 테제 네. 비슷한 거를 그쵸, 좀 하는 해보고 거죠. 싶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가요. 청나라 가요. 청나라 완전히 뭐 정신없죠. 네, 양문동. 이홍장이든 뭐든 네, 원세계든 양문동 하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그래도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요. 그럼 기독교 근대화는 어디 갔냐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잃어버린 10년 얘기 그렇죠. 이제 하면서 이제 돼요. 청일전쟁으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뭐 성경 한글 번역하고 네. 그다음에 집회하면서 공론장 형성되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근대화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네, 보여준 듯 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결국 정치 외교사예요. 네. 네. 이게 참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네. 과연 이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네, 네. 한 줄 설명을 하면 몇 마리 제비가 왔다고 네. 기독교 선교사에 맞습니다. 이게 봄이 왔다고 선언한 거 맞습니다. 아니냐. 그렇죠. 근데 다음 2권이 있잖아요. 네. 이게 2권에서 이거를 좀 더 복원을 네. 하실 건지 네. 이제 지금 읽어 가지고 보면 그렇죠. 이 기독교 근대화론이 그렇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진 맞습니다. 않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내지는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변명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아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 근대화론. 네, 그렇게 뭐 말씀을 그렇게 해주니까 멋있네.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독교 근대화론.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놀라운 게 그러니까 알렌이나 안더우드나 펜슬라에 와서 이제 막 저걸 하고는 그러고 나서는 갑신정변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일본에 가서 박대를 받고는 서재필, 윤치호, 결국 뭐 윤치호는 따르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서광범 이런 양반들이 또 미국을 가버려서 예. 그래서 미국에서 10년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만 가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 모델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쨌든 다른 근대화 모델을 1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진짜 뭐 인종차별 다 받아보고 뭐 미국 여자랑 결혼도 해보고 별 의사 뭐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해보면서 미국을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배운 거죠. 사실 그 양반은 몸으로 부딪혀서 배운 거니까 나중에 우리 유학생들 가서 한 거랑은 달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워서 갑오경쟁 청일전쟁에서 다시 일본이 이겨서 친일 개화파가 박영효를 통해서 다시 득세를 해서 예. 근데 갑오경장이 실패를 하니까 친일 개화파의 모델이 일본 모델의 개혁이 또 실패 이네오의 가오루가 왔는데도 실패를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 물러가는데 딱 그때에 나타나는 게 서재필하고 윤치호예요. 예. 그래서 윤치호하고 서재필이 1895년하고 1896년에 딱 나타나니까는 아니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배제학당에서 뭐 이승만 뭐 이런 청년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가서 강연을 해보고 뭐를 토론을 시켜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런 토론들이 놀라운 토론들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야 그럼 이제 뭐를 하냐 서재필 같은 분이 놀라운 게 이젠 신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제조약 이런 거 해봐야 그거 갖고 독립이 안 된다. 이게 독립이 돼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독립을 시켰냐? 그것도 사실 후쿠자와 같은 사람이 했던 거죠. 독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유길준, 박영효한테 신문 만들라고 해서 뭐 이노우에 각국어로 통해서 보내서 황성신문 그래서 한성순보 만들라고 했는데 물론 다 민씨들한테 뺏겨서 그거는 실패를 했지만 하여튼 그런 씨앗을 뿌려놓던 거를 통해 갖고 유길준이 내부 대신이니까 돈까지 대주면서 마침 그때에 마지막에 그래서 대주면서 그게 이제 독립신문이 나오면서 그걸 통해서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을 시작하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한글 어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그 한글을
채용을 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고 윤치호 선생은 10년 전에 왜 그 양반이 한글로 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지도 전 미스터리예요. 예. 그때 누가 한글을 써? 예. 4년 동안 한문을 잘 쓰다가 예. 한글로 어쨌든 2년 동안 일기를 쓰다가 예. 그 마지막 일기를 한글 마지막 일기에 그렇게 써놔요. 난 어휘가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한글로 못 쓰겠고, 그러니까 밴더빌트에 가서 바꿔요, 영어로. 그러면서 난 이제 오늘부터 영어로 쓴다. 그러면서 이거는 도대체 백사를 표현하는데 너무 안 되고 엄청 날씨가 흐리고 맑고밖에 쓸 게 없다. 한글로 쓰면 안 써진대. 그러면서 금방 영어로 바꿨는데 그 같은 날 영어로 쓰는데 한 패러그래프가 나오는데 내 다리를 다쳤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어쩌고 내 옆방에 누구를 만났는데 얘는 참 인종차별을 받고 그런데도 나보다 꿋꿋하게 잘 버티고 어쩌고 하는데 쫙 서사가 나오는데 주체적 자아를 갖고 있는 확실한 자아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근대적인 자아가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이 말로는 안 나오는데 이 말로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서 포기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윤치호 씨가 10년 후에 와서 보니까 서재필 선생이 와갖고는 국문으로 한다는데 아니 이게 국문이 어떻게 돼? 그런데 성경 번역해 놓은 거 보고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 저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제학당에서 토론하고 이러는 걸 보고 그동안 배운 걸 보면 아 이거가 우선 어휘나 이게 말이 이게 묘사 뉴스를 쓰고 사설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한글이 와 있구나라는 걸 이미 그때 알았을 거라.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서 한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한글을 씀으로써 중화문명 배격, 한문 쓰지 말자. 한문, 그러니까 중화문명 격하운동을 벌이는 거죠. 그때까지는 다 한문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안 되고, 이거 사서삼용 쓰는 청나라니 이래서 적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격하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이제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 내내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고 그걸 통했고 사대부가 아닌 여자들도 누구들도 천민들도 누구도 다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독자적 신문이라는 게 뭐 베네딕트 앤더슨 이론에 의하면 그야말로 상상의 공동체는 거기만 기가 막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신문이 그 작동을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결국은 만민공동회라는 의회운동까지도 가잖아요. 단 3년 사이에. 근데 이제 이거를 깨버리면서, 고종이 또 깨버리면서, 보부상 불러갖고, 뭐 한국협회 해갖고 다 깨버리면서, 결국은, 대한제국의 러시아식, 짜르식 전제주의로 넘어갔다가, 결국 이제 나라를 뺏겨버리면서, 친일 개화파 3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일본식의, 이제는 갑신정변에 실패했다가 갑오 경쟁에 실패했다가 아예 이제는 일제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식 근대가 실제로는 일본식 근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 김복균이 생각했고 박영의가 생각했던 게 그냥 아예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러면 이 양반들이 기독교가 또 심어놨던 것이 1906년이 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안에서 다른 또 이 민족주의적인 서사랑 또 합쳐지면서 출애굽기의 서사랑 합쳐지면서 이게 또 나오기 시작하는 특이한 기독교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장로교에서는 내내 선거해서 투표해서 장로 뽑고 목사 뽑고 하는 민주주의 계속 해봤던 거고 그래갖고는 그 서사 그러면서 일제의 그 서사 속에서 기독교가 그냥 온갖 뭐 신사 참제 문제 겪고 하면서 어쨌든 그거를 명맥을 유지해서 독립할 때쯤 되면은 해방될 한 30만? 30만도 안 됐나? 20만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랬는데 또 돌아오는 게 뭐냐면 그때에 외국에 나가 있었던 이승만도 그랬지만 뭐 김규식 전부 다 기독교리. 돌아와서 또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그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건 기독교파 3가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제가 그게 5권에서는 독립신문하고
뭐죠? 만민공동회까지밖에 카바를 또 못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일제 시대로 아예 들어가서 일제 시대 맥락 속에서 이것들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그 친미 기독교파의 영향이 진짜 정말로 이 책에서는 3권에서는 정말 제비면 말이 물고 밑에 사람 몇 사람이 저기 한 거지만은 청일전쟁 끝나고 독립협회, 독립신문, 만민공동회는 완전히 기독교 운동이었고 그걸 통해서 처음으로 근대 국민이 뭐고 시민이 뭐고 이런 공동체 의식이 생겼던 거가 분명하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라는 국문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거고 그게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가면서 국문 부분은 그건 이제 춘원 같은 사람들이 일본에 또 그거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이 근대화를 하면서 일본 근대 문학을 만드는 과정을 공부하고 습득을 해서 일본 문단에 등단을 하면서 그걸 또 그 국문으로 바꿔서 내므로써 무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최초의 근대 소설이 나오면서 근대인 그러니까 이제 윤치호 선생이 국문 일기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어휘가 짧고 내면 세계를 못 그렸던 그 국문이 춘원에까지 오면 이제 완벽하게 그 내면 세계가 그려지는 춘원 얘기는 다 내면 세계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이 어떻고 이제 완전히 근대 소설이죠. 근대 소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걸로 또 이제 연결이 또 이제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는 기독교적 근대하고 식민지 근대, 일본식 근대가 이거는 분명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글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건 굉장히 많은 이제 네, 네. 여지가 있는. 그렇죠. 공부를 또 오히려 해야 이제 되는. 기독교 근대화를 지금 앞당겨서 네. 알렘 선교사. 네. 근데 결정적인 건 냉전 시기에 6.25를 경험하고 이후에 그게 아마 더 강하지 않을까. 뭐 그런 하지만 그건 맞습니다. 뭐 아마 새로운 해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 6.25까지 그러니까 겹치면서 그게 이제 오히려 이렇게 역추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렇게도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뭐 그건 저기 앞으로 저기 더 네. 논쟁하고 더 정교화시키면 정말 기독교 근대화론 네. 제3의 이론으로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기독교 보겠습니다. 근대화론.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게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좀 네. 저기 오늘날 네. 이제 그러니까 결국 개부학은 현재의 기원 출발점들을 네. 역추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현재가 네. 뭐냐? 이거 글로벌 한류가 있고 그렇죠. 이전에 인종주의 당해졌던 거하고 다른 지금 한국인들 그러니까요. 해외 나가면 너무 대접을 받아요. 경복궁이나 여기 가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고 한국 사람들이 못돼서 난리예요. 네. 외국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함원장님 세대는 인종적 민족주의자인데 지금 세대 젊은이들은 인종적 민족주의자 아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당해봤어야지. 새로운 한국이냐.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것이 이 돌연변이를 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5개의 코드로 네.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걸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조선 사람에서 한국 사람이 된 것처럼 네. 한국 사람에서 글로벌 한국인이 된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니?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진짜 저는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요? 격세지감이란 말이 네. 세상에 이럴 네.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제가 책에 앞에 1권 앞에 서문에도 썼지만 66년에 미국에 처음 갔더니 I'm Korean 그랬더니 What is that 그랬다는데 세상에 요즘에 코리안이라 그러면은 그냥 막 와갖고 난리를 치내는데 좋아갖고 사진 찍자 그러는데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게요.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잘할 때는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왜 요즘에는 저도 그렇게 유학 갔을 때 지금 독일 유학 갔을 때 인종주의 그 생각이 지금은 독일인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독일 유학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한국말을 못 배워서 미국 고등학교 이런 데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선생이 모자라고. 아니, 난 BTS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누군지도 얼굴도 뭐 이름도 모르는데 외국인들은 뭐 암이 있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지난번에 한번 어디 갈 때 공항에 갔다가 인천공항에 갔다가 줄 서 있는데 난리 나고 몇백 명이 일로 몰켜다니고 절로 몰켜다니고 경찰들이 나와서 그래서 웬일 했더니 그 중에
정국인가 누군가가 아, 그게 일로 BTS? 지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정국이 누구야? 그랬더니 BTS래. 누구 어디 하니까 그 특별 그 승무원들 진짜 들어가는 괜찮아. 그쪽으로 해갖고 이거 푹 뒤집어 쓰고 그걸 보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와요. 그거 아니 그 보려고. 외국에 저희 네, 거의 네. 다 태반이 외국 사람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반은 일본 그런 사람이고. BTS 같은 한국인은 어떤 한국인이냐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제 설명드릴게요. 네. 저는 저의 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그 한류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J-팝하고 네. 미국 팝이 섞인 거다. 네. 근데 J-팝을 일본 팝을 네. 한국 사람만큼 일본 팝을 이해하고 만끽하고 흡수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네. 우리가 70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화 영화들 우리가 뭐 여기의 인간, 타이거 마스크, 뭐 은하철도 999, 아톰. 아톰, 마징가 제트 네, 네. 전부 다 일본 만화였어요. 네, 네. 싸그리 일본 만화인데 아무도 일본 만화라고 안 했고 네. 전부 다 자막 따라갖고 아니면 저거 해갖고 야, 이거 축구하는데 그 응원가를 하니까 이게 왠지 마징가 제트 일본에 가갖고 우리나라 팀이 저 응원가를 불렀더니 일본 사람들이 웬일이 하고 자기는 마징가 제트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게 모르게 완전히 우리가 흡수를 했던 거고 그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 흡수를 했고 의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사실 아톰이나 마징가 제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의 기계 문명이 어떻고 로봇이 뭐고 하는 건 사실 그걸 통해서 형성됐죠. 네. 우리가 어디를 다른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걸 통해서 형성이 됐던 건데 그렇듯이 그러면은 또 의식적인 건 뭐냐면은 뭐죠? 일본 팝송들 우리 그때 금지곡들 네. 얼마나 들으려고 했어요. 무슨 지대? 뭔 지대죠? 유명한 그 초콜릿 부른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마유미츠와의 뭐 고이비토요 뭐 하여튼 일본의 만화 영화들 만화 영화들 노래들 그다음에 패션 잡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청계천에 가갖고 네, 맨 네, 여학생들 그거 사다 보고서 맨날 이런 거 그 표지에 보면 맨날 외국 여자들도 유명한 그 배우들도 다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뭐 패션 뭐 니트는 어쩌고 뭐 이거 전부 다 그거 그러면은 일본의 문명은 뭐 그랬잖아요. 사실 뭐 이런 얘기도 해도 SBS 만들 때에는 그 만들 때 처음에 모든 스태프들을 갖다가 일본에 보내갖고 일본에서 몇 달 동안 호텔에 앉아서 일본 텔레비 보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도 하고 있는 유명한 게임쇼 모든 게 전부 다 일본 그렇죠. 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본 거를 완벽하게 흡수를 하고 그걸 너무나 잘 흡수를 하니까 SM에서 나중에 보내는 게 보아를 갖다 일본에 보내니까 보아는 일본의 J-팝을 완벽하게 습득을 해갖고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 일본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카라가 가고 뭐가 가는데 갈 때마다 보면은 너무나 익숙한 전혀 새롭지가 않지만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빅뱅이 가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일본의 보이밴드보다 훨씬 잘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다 일본이 만든 보이밴드들인데 걸밴드고 보이밴드 다 일본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하는데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하면은 그 J-팝은 우리나라하고 동남아시아밖에 재패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뭐 CJ가 됐든 뭐 박진영이 됐든 뭐 싸이가 됐든 그다음 미국을 가요. 미국을 가고 마이클 잭슨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흡수를 해요. 그 할리우드를 접수를 해요. 뉴욕하고 할리우드하고 접수를 해요. 미국 팝을 그다음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랩을 접수를 해요. 랩이 처음 나올 때에 그 랩을 그대로 가져와 갖고 하여가 뭐 이런 걸 해갖고 나오니까 이 완벽하게 미국 그 팝을 문화유전자 코드가 뭐냐는 거예요. 다 미국이에요 그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얼마나 우리가 익숙하게 하나의 서양이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코드가 나온 건가요? 저는 이미 갖고 있었던 코드를 우리 세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던 외색이다 그래서 못했고 저건 너 미국물 너무 많이 먹었다는 소리에서 못했던 거를 얘네들은 제가 봐서는 외색 마음대로 발산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 왜 아니 식당 가면 이자카야밖에 없는데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외색이라고 난리가 났었을 건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외색이라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대놓고 일본 거 좋아하고 대놓고 일본 거 따라하고 일본 여행 일본 여행 다 가고. 가고 예? 그리고 미국 거 뭐 랩을 처음엔 뭐 저런 흑인들이 하는 거 뭐 저런 근데 요새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랩을 잘하냐? 어? 이제 뭐 지금 뭐 블랙핑크 아니 그거 뭐 흑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랩하는 거. 그 잘하는 애가 나가갖고 하는 거. 아니 그거 왜 흑인 하는 거 따라 이랬을 건데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일본식 근대, 서양 미국식 근대에 대한 이 거부감, 민족 감정이 됐든 좌파에서 나오는 반자본주의적인 감정이 됐든 이게 무지하게 약화된 것 같아요. 저항심이 굉장히 약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젊은 애들은 이제 그냥 글로벌인지 미국인지 일본인지 구분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자기네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그 문명에 들어가서 완전한 저걸 가지니까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아니 아까 축구 말씀하셨지만 손흥민이 예. 이강인도 그렇지만 지금 하는 운동이 뭐예요? 영국 거예요. 예. 서양 거야. 근데 왜 저놈은 동양 거 안 하고 뭐 무슨 뭐 택견 안 하고 왜 갖고 이만 서양 놈들이 하는 축구하고 앉아 있어라고 아무도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잘해갖고 국위선양을 하냐 그래갖고 그거 하면 뭐 군대도 안 갈 수 온갖 특혜 다 주고 세계에서 근데 난 서양 거 한다라는 의식도 없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제 축구 더럽게 잘한다. 무지하게 잘한다. 이러는 정도지. 왜 무슨 뭐, 저 프리미어리그에도 저렇게 많고 분데스리가에도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어? 뭐 이제 이런 거고,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민찬이 뭐 가갖고 와인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했는데 왜 그러면 아쟁을 하거나 가야금을 뜯지 무슨 왜 서양 것만을 두들기고 있어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는 아까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리면 근대성의 일본식 근대, 미국적 근대가 보편 타당하다라는 거가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 민족주의자들도 많고 좌파에서도 그렇고 그게 아직 제대로 뿌리를 못 내렸고 이게 성공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지금 세대는 그냥 그 성공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 그냥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자기네가 보편성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가수들하고 뭐 정국하고 지난번에 어셔라는 그 유명한 흑인 예. 가수하고 공동으로 뭐를 예.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니 세상에 이건 그냥 보편 그러니까 예. 랩의 본고향에 있었던 애들이 예. 한국의 가수하고 같이 만들자라고 한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그 문화 유전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아,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으면서 불교가 오면은 불교가 보편 문명이 되면 불교를 앞다퉈 도입하고 네. 그래서 찬란한 불교 문명을 꽃피우고 주자학이 보편 문명이 됐다 그러면 또 주자학을 저렇게 빨리 쿠데타를 해서 들여오고 그러다가 근대가 보편 문명이 됐는데 그걸 거부하다가 나라 말아먹고 뺏기고 예. 그랬다가 그 보편 문명을 예. 기독교를 통해서든 네. 일본을 통해서든 네. 어쨌든 이렇게 네. 식민지를 통해서든 네. 받아들이면서 그걸 결국 가서는 음. 누구보다도 잘 소화를 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란 두 가지 굉장히 대비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르지만 나름대로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두 가지 근대성을 다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식 팝과 미국식 팝을 완벽하게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중국 젊은이들도 못해. 뭐 동남아 젊은이들도 못해. 인도 젊은이들도 그러니까 못해. 문명 미국 융합을 문화 융합을 한 거네요. 예. 유럽 젊은이들도 예, 못해요. 예, 예. 근데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런 외세의 침입도 받고 이러한 그 와중에 뭐 선교사들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해갖고 또 크게 꽃을 피우고 해서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아 결국은 이 조합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열려 있었고 본의 아니게 보편 문명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고 그게 이제 정리가 돼가는 과정에서 근대성 쪽으로 많이 정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풍요를 누리고 저렇게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기 지금 하신 말씀을 이어서 마무리로 네. 제가 정리를 하면은 네. 결국 5개 이 담론, 완전히 다른 5개 네. 담론, 나름대로 그 시대의 보편성을 가졌던 담론을 전부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 잠재력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이것들이 갖고 있는 갈등과 불화가 네. 우리한테 숙제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이 대장정을 통해서 그려내는 게 네. 한 원장님의 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제가 한 거는 3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네. 중간 지점에서 한번 전체를 한번 아우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얘기하는 그냥 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 서평 모임을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거기에서는 이 책에 깊이 들어가서 이 책만 가지고 아마 두 분의 토론자가 오셔서 할 겁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정말 좋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저도 많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